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겠죠? 어제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이 기가 막히게 푸릅니다. 어, 나도 지금 2주 만에 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없어서 적막하긴 하지만 학교 곳곳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이 북악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기가 막힌 그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음,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은 우리 학교 한번 둘러보세요. 캠퍼스 한번 만나러 오기 바랍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이 가이아 우리 지구에게는 긴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제 말기 지식인의 길 최명익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이 제 17강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제 17강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오는 길에 깜빡해서 여러분 출석부를 놓고 왔어요, 집에. 물론 컴퓨터에 접속하면은 여러분 출석부를 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출석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 왔죠? 다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도 잘 듣고 유튜브에 댓글 잘 다세요. 출석 체크 잘 하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최명익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요. 그 총력전 체제, 사상동원, 전향, 친일협력과 비협력,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슬라이드 2장도 채 못 채우고 강의를 끝냈었죠. 이어가겠습니다. 신문이 39년 6월 문장에 수록되었다는 것, 문장이란 잡지의 성격,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하얼빈과 심상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게요. 심상지리란 말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심상지리를 한자로 쓰면은 심상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한자 번역이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 코끼리가 아니고, 다시 해야겠다. 코끼리 상자가 아니고 형상상자죠. 어디 갔나? 심상 이렇게 쓰나? 나도 이상하네. 확인해 보세요. 요 글자가 아닌지, 다시. 요 글자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갑자기 이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심상, 이거 지리란 말은 그냥 지리예요. 심상 플러스 지리가 됩니다. 이 지리는 그냥 지리입니다. 지리학할 때 지리예요. 이렇게 씁니다. 심상지리 이렇게 쓰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리는 그 지리, 어떤 장소의 그 특성들이죠. 마음속으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거죠. 이곳은 이런 곳이야. 근데 이
말이 이 말을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쓰는 게 훨씬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 개념을 이해하면은 imagined 그러면 뭐가 되나? imagine 하면 상상하다지. imagined 그러면 상상된 이러죠. 지리는 geography. PHIES geographies. imagined geographies. 스펠링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상상된 지리들, 상상된 자리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강의, 우리 이번 학기 강의의 처음 기억나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소설은 허구다, 그렇다면 현실은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떤 지리적 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곳을 가보고 답사해보고 그곳의 이 바람 냄새, 이 물 냄새, 그리고 이 꽃송이, 풀 포기들 다 보고서 이곳은 이런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고 그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나요?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지리는 거짓은 아닌데 어떤 일부의 사실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걸 감각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픈 역사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주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주도라는 이 어떤 지리적인 그 장소가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주도는 뭡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주도가 어떻게 이미지화 됩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상상된 지리예요, 여러분 직접 제주도 곳곳을 다 돌아다녀 보고 여기 이 성산포 가면은 뭐가 있고 어디야 다랑시 오름에 가면 어떻게 생겼고 저기 이 서귀포 가면 어떻고 민속마을 가면 어떻고 다 둘러보고 제주도의 음식들 먹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제주도인가 아니면은 남들이 소설에 쓴 것들, 역사책에서 얘기한 것들, 아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들, 또는 친구가 갔다 와서 어떤 들려준 것들, 그런 요소들을 다 결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성된, 즉 상상된 하나의 이미지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물론 어떤 책에서 언급한 것이나 친구가 전해주는 제주도의 풍경이나 그죠? 방송에서 이 방영된 제주도의 한 모습들이 거짓은 아니지. 한 모습일 수는 있죠. 일면일 수는 있지. 그 일면일 수는 있지만은 제주도 전체 모습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주도를 그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이미지화해요. 뭐 삼다도니, 뭐 삼무도니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이 지리적인 위치가 이 사실에 근거하되 일부 사실에 근거하되 그 위치 이 장소가 지지는 그 이미지들을 왜곡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현기영이라는 작가의 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읽을 겁니다. 순이삼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4.3 항쟁이라는 것도 4.3 사건이라고 그러죠. 4.3 사건도 배울 겁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승만이 자신의 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주도의 그 저항 세력들을 정말 잔인하게 짓밟고 제주도 시민들을 10% 이상을, 그때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이었다는데 10%는 3만 명이죠. 3만 명 이상을 대학살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확인해 보세요. 4.3 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길게는 47년부터죠. 47년 4월 3일부터 56년까지 쭉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4.3 사건을 경유하면서 제주도는 이른바 빨갱이 섬으로 딱 낙인이 찍혀버려요. 이 좌파들이 아지트를 구축한 섬이다. 이 빨갱이 섬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신음 속에서 정말 제주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이미지들은 뭐예요? 삼다도, 삼무도, 신비한 섬, 자연의 태고적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역사적 프리즘을 들이대면은 정말 고통으로 얼룩진 섬이에요. 이 몽고 침략 때 이 말을 키웠던 곳이죠. 이 사람보다 말이 더 중요했던 곳입니다. 일제 말기에 이 중국을 침공하기 위한 이 전진 기지로서 제주도 곳곳이 땅굴들이야.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런 그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 빨갱이 섬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을 보면 이 제주도는 4.3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대단한 어떤 저항의 섬이기도 하죠. 때로는 저항의 섬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이 항거의 중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라는 이 장소는 심상지리는 전혀 다르게 우리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는 문제지. 짤막하게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해서 제주도 담론이란 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제주도를 둘러싼 이야기가 있겠지.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를 어떻게 얘기했을까? 제주도는 유배의 땅이었어요. 유배의 땅. 우리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었지. 그리고 해방 식민지 시대 때만 해도 정말 잘 살던 곳이었죠.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리고 이 일제 말기에서 해방되면서부터는 이런 빨갱이 섬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온갖 그 고통을 겪고 나서는 지금은 어떤 관광의 섬이 돼버렸어요. 관광지화 해버렸지. 이렇게 제주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들의 어떤 일부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 확실히 이해가지.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전라도를 둘러싼 전라도 담론이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겠지. 전라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 전라도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됐었죠. 아주 야만적인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제주도를 붉은 섬, 빨갱이 섬으로 타자화했듯이, 뭐 했다고? 타자화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전라도를 타자화해요. 이걸 나는 내부 식민지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부 식민지. 식민지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여성의 신체 얘기하면서 삼중 식민지와 신체 이런 얘기 했었지. 전라도를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타자화합니다. 어떤 타자로? 되게 음침하고 불순한 타자로 만들어 버려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했습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지금도 이런 그 여진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지. 확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동양에 대한 이 이미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오리엔탈리즘인데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서양이 빚어낸 동양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일부를 가지고서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미지를 더 씌워버려요. 사실에 근거하되 일부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그게 마치 동양 전부를 표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하고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멸하는 그런 뭐랄까요, 사유의 그 프로세스 속으로 말려드는 겁니다. 서양이 만들어 놓은 동양의 이미지들을 우리는 소비하면서 마치 서양이 우월하고 동양이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야의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거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 이게 아마 훨씬 쉽겠네. 대문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A의 이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A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A는 눈이 크고 코도 똑하고 보조개도 깊고 또 성격도 곱고 이런 게 쭉 있을 수 있어요. 쭉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 집안이 아주 가난하대야.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이게 다 이 A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A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요소 중에 한두 개만 조합을 해서 A의 이미지를 포장한다고 치자. 얘는 아주 가난한 놈인데 이렇게 외모는 잘생겼지만은 성질은 개떡 같대 라고 이 두 가지만 딱 떼서 이 두 요소만 집중적으로 과장해서 A의 이미지를 유포한다고 치자. 근데 우리 각각은 이 A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차단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A를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지. 각 요소들을. 그러면은 이걸 전달하는 이 두 요소만, 부정적인 두 요소만 조합해서 이미지화한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그 이미지를 소화한 다음에 이 A를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되겠지. 저놈은 가난한 놈인데 아주 성질도 개떡 같은 놈이야. 응? 겉만 잘생겼지 아주 성질은 못됐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에 의해서 A를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되고 그게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 태도까지 결정을 해요. 말 되지? 그러면은 여기 A 대신에 제주도를 가져와봐. 전라도를 가져와봐. 동양을 가져와 보란 말이야. 누가 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증거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구성했는지를 봐야 돼. 그게 바로 비판적 시선이에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랬지? 과연 그럴까? 과연 A라는 사람이 성질 개떡 같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환경이 성질을 개떡같이 만들었을까? 계속 의심해 봐야지. 이 질문의 능력들이야 한단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세요. 처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떨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게 확장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운 걸로 예를 들자면은 식민사관 이런 거 공부했지. 식민사관. 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선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는 것이었어요. 조선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지. 대일본 제국이 이 조선징들 조선을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 사관이에요. 역사적 관이죠. 그래서 조선 놈들은
뭐 당파성을 잘 이룬다, 모이면 싸운다, 온갖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웠단 말이지. 근데 한국인들, 조선인들, 조선인들 구성한 요소들이 있겠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쌈자라는 요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서로 그런 놈도 있고 또 얼마나 조선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건들이 있겠지. 그 사건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가로 안에 넣어버리고, 부정적이고 대단히 수동적이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조선의 이미지, 그 조선증의 이미지. 그 조선 놈들은 의타적이고 때리지 않으면 말 안 듣고, 응? 그래서 이런 자조적인 말도 쓰잖아. 조선 놈들은 패야 돼. 조선 놈들은 엽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모멸적인 이미지들을 그대로 내면화해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식민사관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인식체계로 자리 잡아. 그러다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구성한 이런 담론체계에 우리가 포섭되는 거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육이 무서워요. 그렇게 시선을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심상지리와 다 연결돼요. 심상지리, 오리엔탈리즘 이런 문제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1장 아니 1강 그 픽션 문제, 담론 문제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안 어렵지? 그러면 하얼빈이라는 우리 만주 얘기는 누구야? 만주 얘기는 강경회 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만주긴 했었는데 이 만주 중에서도 저 꼭대기 있는 하얼빈, 그러면 이제 만주가 어떤 곳인지 그 지도는 강경의 편 가서 한번 복습을 해야겠지. 노트를 보면서 하얼빈은 어떤 곳일까? 이 하얼빈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한 10시간 해야 됩니다. 10시간도 모자라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가 있나? 하얼빈 하면. 하얼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또는 어떤 역사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딱 이거지, 하얼빈역. 이게 1909년 10월 26일이었지. 역사적으로 흥미롭죠, 이거 보면은.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이 동양 평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입니다. 그죠? 1업 70년 후, 1970년, 79년, 그래 70년 후지, 10월 26일. 왜 29일이라고 썼지? 26일이지, 26일. 26일이야, 26일. 무슨 일이 있었나?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지. 다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던 것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배반했다고, 동양 평화의 그 원칙을 배반했다고 쏜 거지. 또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명문입니다. 명문. 동양 평화론. 그리고 김재규는 그 박정희 대단한 그 뭐랄까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근데 박정희가 유신의 정신을 배반했다고 해서 유신의 심장 박정희를 쏘았다고 그랬지.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하얼빈. 또 하얼빈 하면 떠오르는 그 다음은 없지 이제. 있나? 혹시 축제 같은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얼음 축제 같은 거 떠올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문학사에서 이 하얼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런 작품들은 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석 알죠? 이효석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이효석 하면 뭐예요? 메밀꽃 풀면 이거면 끝이지. 메밀꽃 풀면 딱 끝이야. 근데 그게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인 여러분들에게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지. 이효석은 그렇게 촌뜨기가 아니었어요. 응? 강원도 출신이긴 하지만 그건 촌뜨기가 아니고, 이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이, 이,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적인 취향들,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서양 음악에까지 아주 폭넓은 이 교양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수필이 아주 유명하지. 이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글 보면은 이효석은 낙엽을 태우는 냄새에서도 커피 냄새를 맡는 사람이에요. 이효석의 소설 중에 합이빈, 하얼빈, 합이빈인데, 합이빈이란 말은 하얼빈의 음차야, 음차. 합이빈, 하얼빈이라는 소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벽공무한, 벽공무한, 벽공무한은 장편 소설입니다. 벽공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지, 푸른 하늘 이렇게 씁니다. 무한은 무한하다, 이렇게. 푸른 하늘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 이 이호석은 이 하얼빈을 대단히 뭐랄까요, 낭만적인 도시로 이미지화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에게 이 하얼빈이라는 이 도시는 대단히 낭만적이고 뭔가 향락으로 가득하고, 뭔가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이 유랑자들이, 베가본드라 그러지, 베가본드, 유랑자들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이 러시아 문화, 유대인 문화, 뭐 이 중국 문화, 뭐 이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드는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어떤 그런 도시. 그리고 우리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야. 송화강을 보면은 송화강의 어떤 낭만들,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미지화돼요. 그리고 또 만주가 그렇듯이 또 이곳은 온갖 뭡니까, 이런 어, 번화한 도시들이 늘 그렇듯이 이 깡패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테러리스트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아편, 마약 밀매상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온갖 또 도시의 이 부정적인 측면들도 다 이 결집하는 곳이었어요. 이호석이 하얼빈에 갔을 때 모던 호텔, 제국 모던 호텔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대단히 이 국제적인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됐습니다. 이해가죠? 그도 그럴 것이, 하얼빈이라는 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른 데 가서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잘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진도 안 나가도 괜찮아. 못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진도에 의해서 좌우되진 않으니까. 그래도 또 우리 몇몇 학생들은 빨리 진도 나가자고 보챌지도 모르겠습니다. 싫어요. 그냥 이 얘기 할랍니다. 예. 자, 조금만 돌아가 볼까? 칠판을 이쪽 옮길게요. 19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1917년 10월이죠? 10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이지? 꼭 10월 아니지만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혁명이 딱 끝나고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혁명 끝, 새로운 시대 시작, 이게 아니지. 항상 혁명에는 반동이 따르게 돼요. 반동. 혁명에 대한 반동이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테르미도르 반동, 이런 것들이 있지. 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혁명은 이를테면은 이 권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빈부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이 뭐랄까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 중심의 세계를 뒤엎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기득권층들이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호락호락 물러날까? 그렇지가 않죠. 늘 반동의 물결이 밀려오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사 공부하면 다 알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프랑스 혁명만 해도 1789년 7월에 시작된 이 혁명이라고들 하지. 근데 프랑스 혁명하면은 1789년 해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예, 혁명과 이 왕정 복고와 또 뭐 대통령 공화제와 이런 계속 뭐 반복되면서 1871년 이른바 파리 꼬민까지 약 90년쯤 되지? 약 80년 정도의 장기 혁명이 지속돼요. 그러다가 제3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지. 지금도 이 프랑스에는 왕당파가 있다 그러잖아. 이 왕정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려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무정할 때 나폴레옹 컴플렉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게 다 혁명과 반동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혁명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권력을 장악한 볼세비키가 장악하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러시아 그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있지. 이른바 짜르 체제, 짜르 체제의 짜르 체제에서 그 권력을 누렸던 자들, 이른바 귀족들이죠. 귀족들, 짜르 체제의 귀족들, 짜르 체제의 귀족들 있죠. 또 이 자본가들, 또는 뭐 지주들, 대지주들, 대지주들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호락호락 물러났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혁명이 왔다니까 러시아인 전체가 혁명에 대해서 환호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른바 일반 백성들도 이 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끼리 전쟁을 벌여요. 내전이죠. 혁명 이후 내전이 벌어집니다. 17년 이후 대략 1921년 또는 2년까지 4, 5년 동안 이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반동 세력이죠. 반동 세력의 이 내전이 벌어져요. 혁명 내전이라고 해요. 이걸 혁명 내전이라고 하고 러시아 역사에서, 그리고 이걸 적백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적백 내전. 이게 우리 문학사와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이 적백 내전. 이 적백은 적백 내전에서 적백은 이 적자는 붉을 적자. 무슨 적자? 붉을 적자. 적군이러지, 적군. 그러니까 적군, 빨갱이들, 좌파들, 볼셰비키들이죠.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들. 백군은 흰 군대들. 그러니까 반혁명 세력들, 귀족과 자본가, 대지주가 결합한 세력들입니다. 이 둘이 긴 세월 동안 내전을 벌입니다. 이 내전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 바로 보리스 파체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예요. 닥터 지바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는 아련한 향수로 남아있을 겁니다. 영화로 아주 유명해요.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의 대작이죠. 대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닥터 지바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작품 읽어야지. 이 적백 내전을 배경으로 한 게 닥터 지바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해요? 이 적군이 이깁니다. 혁명 세력이 이겨요. 그러면 이 백군 세력들, 주로 이제 귀족이나 자본가, 대지주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족, 자본가, 대주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크게 이 셋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는 혁명 세력에게 동조하는 길이 있겠지.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혁명 세력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하거나 또는 유배당하거나 이런 뭐 길이 있겠죠. 또는 은둔해 버리거나. 세 번째 길은 뭐가 있을까? 망명하거나. 어렵지 않죠? 되게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 혁명의 시기에 그 태도들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세 가지 길을 선택해요. 협력 또는 이 저항. 저항하다 보면 이제 뭐 저항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긴 하지만은 저항 또는 은둔, 세 번째는 망명. 그곳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귀족이나 러시아의 귀족이나 자본가 대지주들, 기존의 그러니까 부자들, 뭐 잘 살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 첫 번째, 두 번째 길이 아니고 세 번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 망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극동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봐왔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쭉 들어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하얼빈. 이 하얼빈에 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귀족들, 자본가들, 대주주들, 그 유대인들까지. 유대인들이 혁명을 피해서 온 곳이 바로 이 하얼빈이죠. 하얼빈은 그래서 러시아 문화의 이 뭐랄까요, 특색들이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온갖 것들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지. 그 사람들의 문화나 뭐랄까 생활 방식, 웨이 오브 라이프도 함께 가지고 오겠지. 그래서 이 하얼빈에서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 교향악단이 함께 꾸려지고 그래요. 뭐 무용 이런 것들, 러시안 댄스, 뭐 오페라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러시아 음악이 또 얼마나 대단한가. 러시아 문학은 물론이고요. 이 러시아적인 것들, 유대인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요. 이효석의 이런 소설들 읽으면은 이런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러시아적인 이 문화들, 그리고 러시아 문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술들을 어떻게 소비하는 러시아 춤, 러시아 패션, 이런 얘기도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란 말이야. 이 국내에서 이런 소설들 읽은 사람들이 있겠지. 또 물론 안중근을 통해서 하얼빈을 알기도 했겠지만은 이런 소설들을 읽고서 하얼빈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겠지. 그렇죠? 하얼빈 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하얼빈 판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얼빈의 이국적인 이미지들이죠. 러시아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어떤 그 낭만적인 도시.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도시. 그죠? 이렇게 이미지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민지 시대에 숨막히는 숨막히는 조선의 현실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파리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심상지리 문제죠. 파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 그런 것처럼 런던 하면은 뭐 안개와 함께 무슨 이미지. 그 이미지의 이면들도 우리는 늘 비판적으로 봐야겠지만은 하얼빈의 심상지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런 이호석의 소설이나 다양한 그 기사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한국 조선에 이제 지우자. 지웠지?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이 뭐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또는 뭐 피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게 지금 여기가 하얼빈 이쪽에 북쪽에 있어요. 여기가 반둥. 그래서 여기가 다렌에서 신진, 신경, 신친. 여기가
펑텐, 봉천, 여기가 연길, 여기가 용정, 명동 용정. 이렇게 기차타고 합니다. 다 보면 알아요. 지금 중국에 이건 KTX 고속철이 더 놓여 있어서 금방 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갔다 그랬지. 서울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기차 타고 한 방에 갔었습니다. 우리 신문에서 김명일이 타고 간 그 기차예요. 시속 50km가 넘는 특급 열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이 넘어왔다 그랬지. 넘어와서는 이쪽에 동해안을 타고 쭉 와요. 여기 함흥이 있거든. 함흥. 응? 여기 함흥. 이 함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함흥에 누가 머물렀냐면 백석이 머물렀었어요. 백석. 누가? 백석이 예, 백석이 그 영생고보라는 곳에 영어 교사로 모읍니다. 이때 백석이 함흥에 와 있던 러시아인, 세탁소로 했다르나요? 러시아인에게 러시아를 배우죠. 백석이 러시아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백석이 1940년에 영어로 된 테스를 번역하기도 하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러시아 시인들의 시들을 다 번역합니다. 놀라운 번역이죠. 그래서 이 사부님이 만든 책 중에 백석 번역시 선집 이런 게 있어요. 백석이 누군지 알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번역시 선집 보면은 백석의 러시아어 번역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백석이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런 러시아인의 남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남하하고 관련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석도 만주 생활을 해요. 나중에 40년 이후에는 이 만주로 가서 만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하급 직원 노릇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쓰죠. 백석을 공부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하얼빈의 심상질이 조금 감이 잡혔지? 심상질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심상질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이 개념화가 나오면은 계속 그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 사유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하얼빈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문의 소설적 배경이 하얼빈이니까. 그렇지? 신문의 소설적 배경이 이 하얼빈이어서 하얼빈을 하나의 사료로 들어서 심상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뭔가 퇴폐적이고 뭔가 타락하고 뭔가 이국적이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뭔가 국제적인 이미지들. 꼼꼼히 여러분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거리 얘기가. 이런 것들을 딱 읽어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소설을 그냥 읽는 것하고 한 단어 하나하나 뒤에서 보겠지만 의미들을 다 읽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야. 줄거리만 찔끔 아는 것은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라는 소설, 이것만 꼼꼼히 읽어도 어마어마한 이 지적 힘들이 필요해요. 정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정보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성해낼 수 있어야 돼. 응? 멋지지. 이게 공부야. 이 공부의 기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공부의 기쁨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신문 들어가자. 짧게 끝나도 돼요. 이 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었을 테니까 또 다시 내가 읽는 방식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내 제안이니까 참조만 하고요.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제안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30년대 만주 하얼빈을 배경으로 현실의 벽에 좌절할 수 없었던 식민지대 시신 현역, 본명 현일영이지, 현역을 주인공으로 보느냐, 핵심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여옥, 이 문학 소녀에서 카페 여급으로, 그죠? 카페 여급이란 말 쓰지? 카페에서 시중드는 거 여급으로. 그리고 카바레 댄서이라지, 댄서로. 그리고 이 마약쟁이, 예? 이른바 이 모르핀, 이 마약만 가지고도 이 소설 2시간 얘기도 모자라요. 이 오피움이라는 거, 이 모르핀, 아편, 이게 식민지 지배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테마입니다. 오래전에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박사 논문을 이 아편, 예, 아편을 소재로 한 작품들만 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마약, 그게 뭐든 이 아편이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식민지 지배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걸 추적해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아편 피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다 알죠. 근데 이 아편은 하나의 상징이죠. 실제로 아편 마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이미지나 어떤 특정 사상, 어떤 특정 이즘에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편을 흡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광태, 미친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지. 자, 어찌됐든 근데 이 현역과 여옥은 둘 다 지금 모르핀, 모르핀이 뭔지 다 찾아보세요. 이 마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비유가 종달이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종달새. 그럼 명일, 이 사람 화자이면서 뭐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면 현역을 주인공으로 보느냐, 핵심 인물로 보느냐, 주인공이 아니라 여옥을 핵심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 명일을 핵심 인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소설을 보는 관점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해석의 가능성은 뭐야, 여러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응?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명일이든 현역이나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겠지. 이 남성 중심적인 태도들, 이 명일이 여옥대하는 거 보세요.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 해숙을 떠올리지. 응? 이럴 때 이른바 페미니즘적 방법론을 들고 들어오면은 이 신문이라는 소설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더 달라집니다. 그다음 현역을 주인공으로 보면은 전향 소설의 하나로 볼 수가 있지. 그죠? 어떤 그 좌파 이론의 주도권이라는 뜻입니다. 헤게모니, 좌파 이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자가 말이지. 헤게모니 많이 나오지? 좌파 이론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아주 잘 나가던 이 청년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마약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여옥을 팔아먹는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 돈 300원인가 받고 여옥이 물론 전해주고 이런 과정이지만 잘 봐야 돼. 그런 과정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상 얘기했듯이 그런 걸 다 동원해서 현역이 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많지 않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현역의 삶을 구성해내야 돼. 그게 또 다른 하나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여옥의 입장에서 볼 수 있죠. 여옥의 입장에서도 그 꿈 많은 그 문학 소녀에서 현역을 사랑하다가 현역을 돌보기 위해서 카페 여급이 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명일과의 사랑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건? 자유연의 일종이었을까, 뭐였을까? 대단히 흥미진진하죠. 또 명일은 화가잖아, 화가. 화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현역과 여옥의 모습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비추는 것이기도 하지. 좀 어렵나? 우리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주체의
어떤 태도, 주체의 사고가 깃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상세하게 바라본다. 그렇다면 그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시선에 내 모습이 깃들 수밖에 없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찬욱이나 이승우를 내가 가만히 바라본다. 그러면은 찬욱이나 승우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의 일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명일이는 현역과 요옥의 삶, 또는 뭐 이 성공한 사업가였던 이군인가요? 그 이군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거지. 투사란 말 써요. 프로젝트 한다 그러지. 이 투사하는 거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어디에 투사한다 이런 말 쓰죠. 나중에 이런 또 설명할게요. 필기창이 다운될까봐 이거 조마조마합니다. 투사합니다. 어떤 대상에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역을 바라보면서 여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이든 아니면 기억이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든 이런 문제들을 구성해내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 이게 참 다양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나는 이 중에서 현역에 초점을 맞춰볼게. 일단 여러분들은 다양한 관점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럼 좌파 지식인의 어떤 좌절, 하나의 일종의 전향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전향일지 비전향일지, 아니면 위장 전향일지. 참 어렵지. 현영이라는 친구가 정말 타락의 극한으로 치닫죠. 이 마약쟁이가 돼서 말이야. 못 태어나오지. 그걸 과연 뭘로 봐야 될까? 슬픔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 그 인간이 갈 길이 아닌 곳까지 추락한 그런 이 타락한 모습으로 봐야 할까?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이게 신문의 핵심 주제. 이게 마음의 문이야. 그래서 마음의 문이. 이 마음의 문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내 마음의 문의인다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좋은 소설입니다. 좋은 소설입니다. 네,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사진 잠깐 봐요. 여기 보면은 하루빈 교향악단 대연주회 되어 있습니다. 경성일보사. 경성일보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이 경성, 서울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이에요. 경성일보사에서 하얼빈 교향악단, 하얼빈의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당시에 교향악단이 있었던 것이지. 이 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요. 됐죠? 예, 여기 8mm 뉴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지. 이 교향악단입니다. 이 서양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서양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분은 분명히 서양인 같죠? 이 헤어스타일 봐서 여기도 그렇고요. 동양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멀리 보면은 러시아 혁명 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남아있는 하얼빈 남아있는 모던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도 호텔 방을 묵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어느 곳에서 이호석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호석이 재밌죠. 이런 걸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구글링해서 하얼빈의 옛 모습들 보세요. 대단히 러시아적입니다. 중국에서 러시아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 하얼빈과 이 대련, 따렌이라는 곳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요.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안 어려워요. 앞에서 사실은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속에 다 우리가 할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화가의 시선이라고 해서 이, 제목을 달았는데, 이 신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소설이지만은 문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태훈 문장의 특징 봤었죠?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이 따옴표의 매력을 느낀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랑장 주인을 읽은 친구도 있었는데, 학생도 있었는데, 정말 다른 세계가 보이죠. 이 박태원식 마라톤 문체도 있고, 또 이 최명익은 김명일이라는 화가를 내세워서 이 문장을 쓰는데, 이게 시작 부분이죠. 대단히 미술적인 문장이에요. 시속 50 몇 킬로라는 특급 차량, 시속 50 몇 킬로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 당시 가장 빨랐던 이 기차가 히카리라는 그 특급 열차였는데, 이게 한 시속 60km쯤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경인철도가 시속 20km였으니까 3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특급 차창 밖에는 다리쉼을 할 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었다. 다리쉼, 잠깐 쉴 만한, 다리를 쉴 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었다. 산들, 강, 작은 동리, 전선주, 전선을 지탱하는 이 기둥 있죠? 우린 전신주 이러죠. 전선주, 꽤 길게 평행한 신장로, 평행으로 달린 신장로의 행인과 수와 말, 이게 쫙그 차창 밖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지. 요 문장 가지고도 1시간 얘기도 모자라요. 이 기차와 풍경의 발견입니다.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독립신문과 기차, 이게 근대 문명의 두 축이라고 했었지. 기억나죠? 신문과 기차. 이 기차는 대단히 흥미로운 하나 연구 대상이에요. 기차와 풍경의 발견. 기차를 탄 순간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 영상이 됩니다. 영화가 필름처럼 딱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푼수로는,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셈치고는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나친 공간과 시간 저 뒤편에 가로막힌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은 캔버스 위에 한 터치, 우리가 붓터치러죠. 이 그림 그리는 그 캔버스 위에 한 터치, 또 한 터치 오일같이, 우리 유화 그러잖아요. 유화. 물감에 기름 섞어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유화 그럴 때 캔버스에 한 터치 한 터치 오일같이 거기 부딪혀서 농후한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빨리 흘러가다 보면은 마치 긴 한 폭의 유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망상의 그림을, 나오죠. 어떤 상상의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기차의 속도와 풍경의 전개. 간혹 맞은편 폼에, 이 폼 플랫폼이에요. 부풀듯이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서 있기도 하였다. 부풀듯이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서 이 열차가 부풀어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무시하고 걸핏걸핏 지나치고 마는 이 창밖의 그것들은 빗질 자국 새로운 빗자국, 빗자루 자국이죠. 빗자루 자국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리전동이 잘 되어 있는 깨끗한 게 빛나는 궤도, 철도 궤도죠. 궤도나 다 흩어진 폐허 같고 풍경을 이렇게 쭉 묘사하는 거야. 방금 되고 남은, 방금 제동 장치가 걸리고 남은 관성과 새 정력으로, 관성은 가던 힘이죠. 새로운 정력, 힘으로 피스톤이 들먹거리는 차체도 폐물 같고, 차체도 마치 폐물 같고, 그러한 차체에 빈틈없이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 떠중이 뭉친 조난자 같이 보이고, 조난자 알죠? 이 난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 조난자. 그 역시 내가 지나친 공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캔버스 위에 한 터치로 붙어버릴 것까지 생각되었다. 한 터치로. 하나의 이 그림의 한 붓질로, 붓질처럼 붙어서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 신문이라는 작품은 김명일이라는 화가의 시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얼굴을 묘사할 때도 인당,
인당이다 관상학의 용어예요. 꼼꼼하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수주. 수주가 뭔지 아나? 수주. 꼼꼼히 안 읽었구만. 이 단어들 다 해야 돼, 다. 응? 수주 이름만 나오지. 그 여우기 볼 때 수주 얘기 나오잖아. 응? 수주. 어떻게 써요? 수주. 여기는 한자 안 나오네. 드리울 숫자에 구술 주자예요. 이거 관상학 용어에서 잘 안 나오는 모양이다. 수주가 드리울 숫자. 잠깐 볼게요. 드리울 숫자. 어디 갔나? 요거야. 수직선 할 때 숫자야. 그리고 주자가 구술 주자예요. 수주. 구슬을 들이면 이게 뭐야? 이런 거 다 퀴즈로 봐야 되는데.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우리 미연 씨, 아나? 수주가 바로 귓불이에요, 귓불. 여기 귓불. 이런 것을 묘사할 때도, 신체 일부를 묘사할 때 대단히 그 화가의 이 뭐랄까요, 관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어떤 인물이 내레이터가 되느냐, 화자가 되느냐, 이 내레이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구성 방법이 다릅니다. 이 문장이 전개되는 방식도 그렇고, 이 문장 쓰는 방식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화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문장들, 이 묘사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이게 문체론의 차원입니다. 소설을 보는 다양한 방식이 있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문장의 맛이 있습니다. 문장의 맛. 그러니까 주제니 뭐니 이런 거 빼고라도 이 어휘 하나가 주는 그 뭐랄까 기쁨, 환희, 놀라움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한 문장의 맛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른 맛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묘사, 한 나무 한 그루나 꽃 한 포기를 묘사하는데 우리는 전 상상도 하지 못할 부분들을 이 묘사해 간단 말이야. 그때 놀라움들이 있지. 그런 맛들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이상문체의 그 매력들이 있어요. 저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들이 있죠. 손수건만한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말이야. 응? 그지? 그 안에 지리감이 그 휴지를 태우는 거 있지? 태양 돋보기에 햇빛을 모아서 그걸 묘사하는 장면들 보라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돼. 단어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세이 쓰는 거 보니까 무슨 출판사가 이상한 그 책들을 보던데, 그게 이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텍스트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가능하면은, 뭐랄까요, 전통이 있고, 어느 정도 이 신뢰성이 있는 출판사에서 간행한 작품들을 봐야 돼.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편집한. 이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마구 펴내는 경우가 있거든. 엉망진창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 단어, 문장, 전체적인 이 글의 이미지까지 그런 맛들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그 주제 이런 거 말고도. 알았지? 이 작품은 화가의 시선으로 그린 이 문장의 맛, 유화처럼 그리고 있죠. 그럼 뭔가 그림을 따진다면 대단히 좀 어두운 그림이죠. 폐물 같기도 하고, 어중이 또중이 뭉친 조난자 같기도 하고, 그렇죠? 폐허 같기도 하고, 뭔가 아주 그 날렵한 신식 특급 열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가는 뭔가 답답한 그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이 화자의 김명일의 시선을 통해서 이 화자 김명일의 내면 풍경을 간접적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필기창 갖다 나오면은 또 이게 깨질까봐 걱정인데.
아까 하얼빈 이미지 얘기했었죠. 하얼빈 하면은 카바레, 뭔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곳. 재즈 음악이 오가죠. 그리고 댄서가 있었죠. 댄서. 그리고 모르핀. 이 카바레, 카페, 재즈, 댄서, 모르핀, 음악, 뭐 이 커피하우스, 이런 대단히 모던하면서도 뭔가 향락적이면서도 퇴폐적이면서도 뭔가 노마딕한, 어, 뭔가 떠도는 사람들이 모여든 뭔가 이국적인 그런 심상지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설이 언제 쓰여졌다고? 30년대잖아. 39년이라 그랬죠? 39년에 하얼빈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미지를 소비한단 말 알겠지? 응? 우리는 이미지를 구매하죠. 이미지를 많이 구매하죠. 안 어렵지 무슨 얘기인지? 상표 값을 지불하지.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름 있는 이 커피숍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커피 마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응? 자, 아무튼 하얼빈이라는 심상지리, 하얼빈이라는 그 공간이 어떻게 이미지화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고, 독자들이라면은 이 하얼빈을 어떻게 소비했을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얼빈, 카바레, 재즈, 댄서, 모르핀, 커피, 음악, 그리고 이 아주 뭐랄까 자유로운 사랑, 뭐 이런 것들 이제 퇴폐적인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효석 미학의 핵심이에요. 이효석의 감각을 총동원한 소설이죠. 자, 봐봐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높은 천장, 찬란한 샹들리에. 샹들리에 알죠? 프랑스어입니다. 샹들리에 이 전등이죠. 쭉 늘어뜨려진 전등. 거울 같은 마룻바닥, 휘황한 파노라마. 그 속에서 음악의 물결을 헤엄치는 무희들. 음악의 물결을 헤엄치는 무희들. 대단히 회화적이지. 이렇게 내 눈이 어느덧 높아진 탓인지 여기가 있는 카바레는 너무도 초라한 것이었다. 앞에 이 하얼빈 중심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 근데 여기는 좀 허름한, 이제 뭐랄까요, 퇴색한 댄스가 돼버린 거지. 슬픈 댄스가 돼버린 겁니다. 4, 5명밖에 안 되는 밴드의 소란한 재즈와 20년대, 30년대 재즈, 대단하죠. 재즈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이 재즈와 저항 얘기도 해야 되는데, 1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1분만. 이 재즈 하면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중에 스윙이라는 재즈가 있습니다. 스윙이라는 재즈가 있는데, SWING, 스윙 재즈라는 게 있는데, 20년대 전성기예요. 빅밴드에서 스윙 쭉 넘어오는 이런 재즈의 계보가 있습니다. 또 재즈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나치 파시즘 체제하에서는 모든 그 유색 인종의 음악들, 이른바 흑인 음악들 다 금지했잖아. 그죠? 어? 짱군이 뭐냐,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대. 이 재즈 아티스트들의 음악들 파시즘 체제에서는, 나치 체제에서는 금지했단 말이야. 응? 그런데 38년, 39년 나치 체제가 전면화할 때 이 스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윙 키즈, 스윙 키즈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을 통한 저항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스윙 키즈. 이 영화 보시면은 재즈와 이 체제의 이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는 혹시 우리 학생 중에 재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재즈가 만만치가 않죠. 재즈와 구둣바닥에 주벅거리는 술 냄새, 질척거리는 술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 이 구석 저 구석에 서너 패의 손님이 있을 뿐 텅 빈 듯한 홀 저편 모퉁이에는 10여 명의 댄서들이 뭉켜 있었다. 그 중에는 호복을 입은 것도 있고, 호복, 중국 복식이죠. 호복, 중국식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기모노, 일본식이죠. 또 백인 계집애도 있었다. 오케이? 백인 계집애도 있었다. 아마 러시아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정가라는, 정가, 소식을 전하는 만주인 뽀이도 있습니다.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 뽀이도 있습니다. 따라 우리 테이블 가까이 온 여옥은 나를 바라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한순간 그를 멈췄다. 이런 만나는 장면인데, 이런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얼빈 이미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자는 말이에요.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대내 부정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선한 모습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지. 가능한 한 많은 사실에 입각해서 균형 잡힌 그리고 선한 이미지들을 구성해 가는 게 좋겠죠.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소비하다 보면은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그럼 더 볼까요? 아직도 노서와 사람과 유대인이 나오잖아. 노서와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지 유대인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리 관계는 상당히 각별해요. 럴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럴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아관파천 알지? 아관파천, 럴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랄까 이 부산에 오는 그 러시아 여성들까지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 우린 유대인과 비교적 멀죠. 근데 유럽 문화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얼빈에 유대인 마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러시아 혁명 내전을 시야에 두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 그 유대인들이 대거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동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이 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이 대거 하얼빈으로 왔어요. 아직도 러시아 사람과 유대인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겁니다. 아니, 하얼빈으로 연상하는 에로그로의 이국적 향락 다 나오지 여기. 뭐라고? 에로그로의 이국적 향락 외워요. 에로그로의 이국적 향락. 이 에로는 에로틱의 줄임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뭔가 좀 줄임말들 좋아했었죠. 에로틱하다. 뭔가 야하다. 에로틱하다 말 알지? 선정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로는 그로테스크의 줄임말입니다. 그로테스크. 이 그로테스크도 설명하려면 좀 긴데 짧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세요. 그로테스크는 이 그로트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 뭔가 기괴한 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로틱하고 선정적이고 기괴하고 귀괴한 이국적인 것이죠. 그 엑소틱한 것이지. 이그조틱한 것이죠. 이그조틱이란 말 알죠? 엑소 이그조틱 알죠? 그래서 엑소티즘 이러면 이국주의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선정적이고 뭔가 이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그러면서 이국적인 그런 향락들 우리 뭐 하와이안 댄스니 뭐니 뭐 삼바 댄스 이런 거 있지 상당히 이국적이면서 좀 에로틱하고 뭔가 또 그로테스크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 향락들 그다음에 이 소비 기관 아까 하얼빈 특징 얘기했죠. 이 소비하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기다이스카야. 이 기다이스카야란 말이 스카야 이런 표현들 러시아어들이에요. 뭐야 이런 게 러시아어들입니다. 거쳐 송화강 부두로 나아갔다. 이 송화강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송화강이 하얼빈을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얼빈 여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 이 최명의 신문을 가지고 가면은 엄청난 폼이 나겠지. 니들이 최명의 신문을 알아. 하얼빈의 심상지리를 알아. 여기다가 이제 이호석까지 딱 들고 간단 말이야. 벽공무원하고 하얼빈의 소설을 딱 들고 가면서 말이지. 니들이 이런 걸 알아. 그리고 이 안중근을 소설로 쓴 것도 있죠.
그거 딱 갖고 가서 하얼빈을 딱 가보고 말이야. 그 역사적 현장과 이런 이 문화 소비의 현장들, 그 소설 속에 배경이 된 것들 찾아보란 말이지. 그 장소를 우리가 즐기는 게, 소비하는 게 전혀 달라지지. 품격이 달라져, 품격이. 이게 문학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뭐 바이어를 하든 뭘 하든, 뭐 여행 그 라이터를, 여행 작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격조가 달라집니다. 그 소중한 자산들을 지금 여러분들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명희의 신문만 보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은 이호석의 하비빈, 하얼빈, 짤막한 소설이에요. 읽어야 돼. 벽공무한도 좀 장편이지만은 마음 딱 잡고 읽어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메밀꽃 피무렵은 저 밑에서 보일 거야 아마.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가지 말까? 다음 페이지. 아깝지, 강의 끝내기가. 벌써 75분 다 지나면 어쩌면 좋아. 다 왔습니다. 아파트와 종달새, 여옥의 운명 이랬습니다. 아파트와 종달새, 그리고 여옥의 운명.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 장치랄까요? 어떤 뭐랄까 매개물, 서사적 매개물이란 말 쓰지. 이야기를 전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매개물이 있지. 그 매개물이 상징적인 매개물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상징적 매개물이 바로 종달새, 종달새. 아파트와 종달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아파트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잘 봐야 돼. 열쇠를 열고 들어가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장의자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어떻게 칸막이가 있는지, 종달새 세장은 어디 있는지, 이 긴 의자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걸 딱 염두에 둬야 돼. 이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우리의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파트먼트잖아, 어파트먼트. 우리를 분리하는 공간이거든. 나중에 기회가 다음에는 여러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 공간과 인간 의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아파트라는 단절된 이 주거 공간에서 종달새의 운명을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 소설은. 누가? 명일이. 그건 종달새의 운명은 바로 여옥의 운명이지. 그래서 종달새의 움직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건 여옥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걸 읽은 사람은 이 소설 잘 읽은 거예요. 다들 잘 읽었다고? 자, 보세요. 나는 오싹 등골에 소름이 끼쳐서 머리를 싸쥐고 눈을 감았을 때 머리 위에 조롱이 바로 종달새 세장이지. 조롱이 푸드득거리며 찍찍하는 쥐소리 같은 것이 크게 들렸다. 놀라 쳐다본즉 종달새가 가름대에 떨어져 조롱 바닥에서 몸부림하는 것이었다. 이 종달새의 모습은 정확하게 다 누구의 모습이라고? 여옥의 모습입니다. 여옥과 거기에 현역의 모습까지 포개지죠. 새는 다시 날려고 애써 몸을 솟구쳤다가도 또 떨어지고, 그때마다 그 긴 발톱과 모질라진 다 달아빠진 날개로 해적이면서 쥐소리 같은 암담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새는 몇 번인가 조롱이 흔들리도록 몸을 솟구다 못하여 그만 잿덩이에 다리를 뻗고 눈을 감아버린다. 아직도 들먹거린 새의 가슴을 나는 그 암담한 광경을 그저 멍히 보고만 있을 때 그 조롱 이리 내려주세요. 네, 어서 좀. 하며 여옥이는 내 팔을 잡아 흔드는 것이다. 한 손에 그 조롱을 든 여옥이는 한 손으로 쓸어 더듬듯이 담을 의지하고 방 윗목에 쳐놓은 판장 병풍 속으로 들어간다. 판장을 쳐놨다는 얘기지. 얇은 판을. 들어가자 침실인 듯한 그 안에서는 판장 위로 담배 연기가 무럭무럭. 담배 연기 이게 뭐야? 아편 연기지, 모르핀 연기입니다. 무럭무럭 떠오르기 시작하고 무슨 동물성 기름을 태우는 뜻이에요. 타치는, 태우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그러자 푸드득거리는 날개 소리가 나고
나고 쫑쫑하는 맑은 소리가 들렸다. 이 새도 이 마약 냄새를 맡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파트라는 이 공간과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내면 풍경의 유사성. 아파트라는 공간 배치 또는 공간과 이 아파트에 사는 두 인물, 두 사람의 내면의 유사성, 내면 풍경의 유사성. 정리할 수 있겠지? 아파트 공간 특성과 인물의 내면 풍경의 유사성을 주목해야 되고,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매개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종달새라는 것이지. 이 종달새의 운명이 그대로 여옥이나 현역의 운명까지, 주로 여옥의 운명이겠죠. 여옥의 운명과 겹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읽어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하얼빈 얘기했고, 첫 번째, 그다음 아파트와 종달새, 어떤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은 공간과 서사적 매개물 얘기를 했지.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도 좋아요. 어떻게 읽어도 좋습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봐도 좋고, 아니면 미술과의 관점에서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 하얼빈 옛 지도를 찾아서 보고 이 동선을 봐도 좋고, 우리가 박태원 보듯이 송어강에서 뭐 했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런 걸 연구해 줬습니다. 우리가 전향소설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현역을 포커스 놓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현역이 타락했는지 또는 추락했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9년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꼼꼼히 했잖아. 39년이라는 현실에서 총력전 체제를 했죠. 여기에서 현역이 이 하얼빈으로 이런 소비 중심의 타락한 이국적인 도시로 도망와서 아편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재구성해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소설이 쓰여진, 이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건 읽혀요. 그리고 아편과 이 지배의 문제. 아편 얘기해도 끝도 없다 그랬지. 아편 전쟁도 보세요. 이 신사의 나라는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취한 게 바로 아편의 대대적인 유포였잖아. 야만적인 놈들이지. 뭐 경제적인 이유까지 얘기하겠지만, 이건 2학년 때 다시 동아시아 문학하면서 크게 얘기할 겁니다. 짧게 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유명한 현역이를 숭배하던 학생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때 패기만만한 현역이는 연애에도 패자였지요. 연애도 정치입니다. 정치는 투쟁, 극복입니다. 여자란 남자의 투쟁력과 극복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숭배하고 열복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열복이란 말은 그렇게 봐야겠죠. 결혼이니 부부니 하는 형식은 문제가 아니지요. 여옥이는 5, 6년이나 현역이가 감옥으로 방랑으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떨어져 있었지만 종시 현역이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와서는 여급으로 댄서로 나를 벌어 먹이지요. 지금의 현 일행이는, 지금 현역의 자기 고백 비슷한 것이죠. 계집이 벌어주는 돈으로 이렇게 아편까지 먹습니다. 왜 아편을 먹는가 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밥보다 소중하고 없으면 반나절도 살 수 없으니까. 계집이 벌어준 돈이니 어떠냐 하는 체면이나 의리 문제는 벌써 지나친 일입니다. 그럼 왜 당초에 아편을 시작했는가 하고 되들겠지요. 이걸 따져가야 되지. 왜 아편을 시작했을까? 여기서 현역의 이 말은 반만 믿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나 혹시? 서사론에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믿을 수 없는 화자 또는 믿을 수 있는 화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reliable 하자, 이 narrator, unreliable narrator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작가하고 화자는 다르다 그랬지. 응? 여기서는 이 작가는 물론 최명희이고 화자는 누구예요? 김명일이지. 그럼 김명일의 시선으로 김명일이 지금 현역이 얘기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현역이가 이 화자인 김명일이 정말 이 현역이의 말을 딱 판단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딱 떠먹여 주는 쪽인가 아니면은 현역이 얘기한 것을 그냥 쭉 나열해놓고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이 하시오 이렇게 하는 쪽인가? 어느 쪽이야? 두 번째 쪽이지, 후자 쪽이지. 그런데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이 화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응? 화자가 얘기하는 게 다 맞겠지. 그런데 훌륭한 소설들은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일수록 독자들의 개입의 여지가 많아져요. 화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독자들이 계속 추론하고 앞뒤 다시 보고 앞에서 화자가 이 말했다가 뒤에서 이 말하고 이러거든. 응? 일관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이 독자가 개입해서 그걸 재구성해야 되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소설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을 수 없는 화자와 믿을 수 있는 화자. 되게 1인칭으로 쓰면은 믿을 수 있는 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현대 소설로 올수록 믿을 수 없는 화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자면은 이 현역이로 좁혀서 얘기하자. 현역이는 이제 화자는 아니고 등장 인물이지. 이 인물이 하는 말을 김명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 현역의 말은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마약 기운도 기운이지만은 자꾸 오락가락하지. 그리고 어떤 좌절과 절망 때문에 자신의 그런 그 행위의 결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인물의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화자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지. 판단은 우리가 해야 돼. 왜 현역은 이렇게 오갈까? 그리고서 그 사랑한다는 이 여우기를, 응? 여우기를 만약에 명일씨 당신이 여우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여우기를 당신에게 넘기겠소. 내가 필요한 돈 300원이요. 하고 뭐 아파트 열쇠하고 뭘 주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 응? 그러니까 막 오간단 말이야. 뭐 이 사랑하는데 어쩌자 이런 식으로. 그런 믿을 수 없는 그 인물의 말을 뭐 옳다 그러다 판단 없이 우리가 던져놓는단 말이지. 판단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이때 현역의 심리적인 갈등들, 고민들, 어떤 분열 증상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우리 이 화자의 입장, 그러니까 쭉 고려해서 이 현역의 이 의식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역이 왜 당초에 처음에 아편을 시작했는가, 이걸 추락과 타락의 관점에서 지식인 좌파 사상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 현역이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는지를 이 아편을 매개로 해서 한번 쭉 따라가 봐야겠지. 오케이? 네. 안 어렵죠? 글 쓸 게 많죠? 쓸 게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갈게요. 오늘도 강의 너무 길어졌어요. 양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 너무 많다는 이 스승님의 애절한 마음이라고 예,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기도 하지, 뭐 어쩌겠어. 사진을 좀 줄이자. 이렇게. 자, 여우의 유서가 이제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설에서 마지막에 유서나 편지로 딱 마무리해버리면은 너무 허탈할 때가 많아요. 독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론하고 이래 왔는데 편지 짠, 유서 짠 해서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해버리면은 허망하지.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나는 뭐 편지나 유서로 이 추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작가들의 욕망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유서가 뒤에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본국, 여기 본국은 조선입니다. 본국으로 가겠다 말씀드린 것은 본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마 현이 하실 때 저 역시 그런 의문이 있었사옵고, 설마 현이 이런 것들, 설마 현이 어떻다가 저렇게, 만일 현이 그런 만일의 태도를 갖는다면 저는 또 현을 따라갈 것이 아닐까 염려되도록 명확한 결심이 없었다면 없었고, 또 그만치 갱생, 예, 마약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갱생을 동경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은 제가 예상한 태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 마약 이 중독 질환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어떤 그렇게 아주 비판적이었던 좌파 지식인이 어쩌다가 저렇게 처절하게 뭐랄까요, 피폐해져 버렸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물을 수 없는 저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지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 그것이 현의 본심이라기보다 병인 줄 아옵는 거로 현에게 버림받는 것이 분해서 죽는 것은 아니에다. 그저 외롭습니다, 이거야. 외로워요. 여우의 외로움은 아마 헤아릴 길 없는 아편쟁이, 아편 중독자 현역의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도 슬픔과도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 감정 문제 관련해서 아주 깊은 슬픔, 깊은 외로움의 감정이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현을 따라간데도 이미 저를 사랑하기를 잊은 현은 기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쇠를 팔 것이다. 아파트 열쇠이지만은 이건 또 뭡니까? 자기 사랑했던 사람까지 파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마약을 얻기 위해서. 아편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거 팔잖아. 도박꾼들이 그렇듯이. 이 도박과 아편은 대단히 중요한 서사적인 이 매개물들이에요. 서사 장치죠.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 같은 소설도 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저의 지금 병을 고친 대자 다시 맑아진 새 정신으로 보게 될 세상은 생소하고 광막하기만 하여 저는 더욱 외로울 것만 같습니다. 갱생, 새로운 삶을 꿈꾸던 것도 한때의 흥분인 듯 하올시다. 지금 무엇을 숨기오리까? 요사한 말씀이오나 저는 선생님의 심정을 완전히 붙잡을 수 없음을 슬퍼하면서도 선생님을 잊으려고 노력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끊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너무 수동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갱생을 꿈꾸지 못하고 말이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모색하지 못하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 절망의 극한으로 치닫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뭐랄까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학은 위로만 하는 게 문학이 아닙니다. 위로도 문학의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일부예요, 일부. 우리를 다독여주고 이른바 힐링해주고 이런 것도 문학의 역할이긴 하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만 일부예요. 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민의 심연들, 감정의 심연들, 그게 고통이든 뭐 외로움이든 슬픔이든 뭐 고독이든 이 절망이든 심연들을 보여주고 그 심연 속으로 자맥질해서 헤엄치게 하고 그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삶의 의미를 묻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관계의 의미를 묻고 우리가 사는 이 주위 환경에 대한 사유를 계속 묻게 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나는 좋은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밝고 환한 문학보다는 어쩌면 저 고통스럽고 어두운 문학들이 나한테는 좋은 문학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다 어둡고 비극적이에요. 대부분이. 물론 희극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인간 정신이 어둡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어둠을 봄으로써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죽음의 소설들을 읽으면 우리 절망 속에서 죽음만 꿈꾼다?
그건 텍스트를 대단히 평면적으로 독해하는 것이에요. 그 이면은 무엇일지를 파고 들어가야지. 이 절망의, 외로움의, 슬픔의, 이 시면에 도달한 현역과 요옥의 내면 풍경, 그 심리적 풍경을 우리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런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붓질했을까? 그렸을까? 이거 우리는 1차적으로는 식민지화 조건이라는 천황제 파시즘화의 이 폭압적인 폭압적인 정치적 상황이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고려해야 되죠. 일단 역사적 텍스트니까.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시대에 이런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다면은 그건 현역이나 요기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어떤 점에서 갖고 다를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 또 우리가 파고들어야지. 이게 고민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긴 강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딸엔에 있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본사입니다. The Head Office of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딸엔 이랬죠.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딸엔과 이 하얼빈, 이게 러시아적인 유품 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도 그렇죠. 우리 한국에 남아 있는 러시아 건축 양식은 이 덕수궁의 아니죠? 덕수궁 어딘가? 그건 르네상스 양식인데 깜빡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억나겠지? 딸의 이미지는 또 어떨까? 안중근 선생이 하얼빈에서 총을 쏘고 다롄으로 와서 리순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또 한국 역사하고도 흥미로운 관계가 있죠. 다롄은 어떤 심상지리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문학 공부를 할수록 재밌죠?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강의 듣고 꼼꼼하게 필기하고 집중 에세이 쓰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고 코멘트 잘 달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성의껏 잘 채워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강의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마지막 공지사항. 이번 주에 원래 예정돼 있던 그 강의 계획서에 예정돼 있던 한설야의 그 인형이 있죠. 인형은 일단 읽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방 후 문학을 볼 텐데, 강의가 예상치 않게 길어져서 다음 주에도 어떤 작품을 읽을지, 내가 집중적으로 읽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가능하면은 강의에 쓰인 작품들 읽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설의 인형을 읽고 나면은 전형이 무엇인지, 사상적으로 전형에서 지식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리고 인형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면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아는 것도 공부거든. 그런 것도 나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훨씬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됐죠? 또 우리 이효석의 하얼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설야의 인형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많지. 다 단편 소설들이야. 1시간이면 다 읽어요. 다음 주에는 민족의 죄인하고 잔등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잔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해방 후에 관한 특강일 테니까 민족의 죄인은 짧게 얘기하고 잔등에 집중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0분이 다 됐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